네. 21번째 주제는 개인입니다. 전체의 통일을 위해 개인의 특별한 사정쯤은 묵살되어도 괜찮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을 옹호하려면 때로는 용기까지 필요합니다. 공적 세계에서 개인의 무존재가 될수록 사람들은 집요하리만큼 사적인 개인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되어야 마땅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주목은 전체주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개인을 구원하는 행위가 됩니다. 상품을 통한 개인 회복의 한계는 분명해요. 개인의 구원은 소비에 의한 개성 회복이 아니라 개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문제 삼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개인 구원의 최종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개인을 둘러싼 사회에 물어야 합니다. 집단적 통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이기심을 부추긴다고 협박하지만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최종 책임의 담지자인 사회와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관심은 나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작은 단위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라는 커다란 단위에 대한 생각입니다. 개인에 대한 관심을 나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개인을 언급할수록 탐욕스러워지지만 자기 속에서 사회를 발견하는 사람은 개인을 언급할수록 품이 넓어집니다. 22번째 주제는 가족입니다. 표준적인 가족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막상 주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으려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단지 표준적인 가족, 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신화가 너무나 굳건한 나머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가족이 바로 그 정상성의 표시인 듯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요. 가부장제 질서에서 아버지는 개인적 성격의 자유로움과 상관없이 기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아버지가 기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한 아버지를 극복하는 문제, 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은 가장 비밀스러운 성령의식이에요. 아버지 극복은 권위주의에 대한 극복과 같죠. 나의 부모는 나의 과거입니다. 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나의 관계는 변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과거인 아버지는 현재인 나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부모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23번째 주제는 집입니다. 나카무라 요시우미라는 철학자가 나카무라 요시우미는 철학자가 아니라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집에게 던지는 그의 질문의 깊이는 거주의 철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집을 생각한다라는 책은 집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나카무라 요시우미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이 책에는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서 잘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 좋은 집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집을 구성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요새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묻습니다. 주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시점, 즉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는 측면에서 집이란 무엇인가, 집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부동산은 블랙홀 같은 단어입니다. 부동산은 인간이 주거의 터전에 대해, 좋은 집에 대해 던졌던 모든 질문을 먹어 삼킵니다. 아버지는 무한 증식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풍경을 지배합니다. 아파트에는 주거의 철학도 좋은 삶을 담는 그릇인 좋은 집이 제공하는 편함도 담기지 않아요. 자기만의 좋은 집을 설계하고 짓는 과정을 소개하는 책은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독자층을 확보합니다. 이 정도로 좋은 집에 대한 기대는 꽤 커요. 좋은 집에 대한 꿈은 부동산 세계의 극과 극 사이에 끼인 중산층의 선한 꿈입니다. 좋은 층에 대한 꿈은 부동산 난민에게는 억감생시이며 부동산 재벌들에게는 순박한 공상일 뿐이에요. 24번째 주제는 성숙입니다. 사람은 배워야만 금수와 구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미친듯이 배웠습니다. 요즘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해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OECD 국가 최상위를 절대 never 벗어나지 않습니다. 2010년에 발행된 도서의 발행 총수가 4만 조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지식사회예요. 이 정도로 엄청난 양의 배운 사람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사회라면 군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품격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는 배움을 통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입신양명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을 뿐이며 국가의 통치자는 배움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낱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철학자의 눈에는 배움 속에서 인간이 야만에서 벗어나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경제학자 클라이브 해밀턴은 팽창에 대한 묻지마 숭배를 성장 물신성이라 불렀어요. 성장 물신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은 한 해에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극히 평범한 생각에서 나온 개념에 불과해요. 소득 증대는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고 궁리하는 인생의 목표 그 자체가 되었지만 과연 우리들은 이 40년 혹은 50년 전에 비해 지금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이란 관념은 이제 사람들을 흘리는 망상으로 둔갑해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심리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를 조직하고 시스템과 이념을 재생산하는 망상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에서 교육은 위인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의 생산 공장으로 전락합니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대형 괴물들이 벌이는 악행이죠. 높은 교육열과 화려한 교육 관련 통계 지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배운 괴물들이 벌이는 악행들이 끝이 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 저자는 궁금해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죽음이 있지만 제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취독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안녕.